안녕하세요. 어르신의 마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노인상담사 김은주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실제 남편은 아니시고 재혼하셨는데 사실혼인 남편, 이제 재혼한 남편이 사망하시고 나서 쫓겨날 상황에 처해지신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또 다른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요, 평범한 그냥 가정생활 이루시고 평범하게 자녀 낳고 일남일녀 낳으시고 생활하고 계시다가 일찍 남편을 여의게 되셨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또 자녀분들 일찍 결혼하셔서 또 독립하시고 분가하시고 그렇게 사시다 보니 이분도 혼자 사시게 되셨고 60대에 한 남자분을 만나시게 되셔서 재혼 아닌 재혼인데 이제 법적으로 재혼은 아니고 사실혼처럼 동거하시면서 그분과 거의 11년 5개월, 그러니까 거의 12년이죠. 12년간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냥 거의 가족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거의 부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동거하시는 그 사실혼 관계인 남자 어르신한테도 자녀분들이 계셨는데 큰아드님은 이제 바깥에 살고 계셨고요. 또 둘째고 아들이 셋 있으셨는데 첫째, 둘째는 다 밖에 나가서 분가해서 살고 계셨고 마지막 셋째 아들은 아직 결혼 전이었고 미혼이셨고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드님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셔서 그렇게 한 12년을 같이 생활하신 거죠. 막내 아드님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케어를 하시고 어머니 역할을 하신 거죠.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해서 살았고요. 이 남자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그렇게 없는 분은 아니셔서 이렇게 건물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월세도 받고 계셨고, 그래서 그 건물에서 가정집이 있어서 같이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에서 들어오시는 소득도 굉장히 어려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소득이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건물을 유지하기 때문에 건물 때문에 빚도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빚도 있으셨고, 이자랑 뭐랑 이런 거 제하고 나면은 한 50만 원 정도밖에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풍족하게 사신 게 아니라 이제 어렵게 아껴가면서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신 거죠. 그렇게 한 12년 가까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대로 이렇게 가족처럼 이제 알콩달콩 살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남편분께서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사망하시고 나니까 이제 재산 분배가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큰아드님이 이 건물을 상속을 받게 되셨고 아무래도 이제 크시고 이제 연령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일 큰 몫인 이 건물을 큰아드님이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미 상속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상속이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큰아드님이 이 내담자 여자 어르신한테 당장 집을 비워라 나가라 라고 통보를 하신 거죠. 근데 12년 가까이 그래도 가족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니 그게 쉽지는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좀 안 나가고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거기 같이 살고 있는 막내 아들, 동생이죠. 큰아들님한테는 동생한테도 욕을 하면서 너도 당장 나가라, 같이 나가라. 그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욕을 하시고 또 오셔서 약간 폭력적인 물건을 좀 부수거나 이런 폭력적인 행동까지 하시면서 쫓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아마 막내 아들은 가족처럼 한 12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드님은 좀 엄마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기를 원치 않으셨고 쫓겨나는 거에 대해 반대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들, 동생한테도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 쫓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 어머님이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집을 좀 비웠을 때, 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집을 비웠을 때 그 큰 형이 와서 가재도구나 이 어르신이 생활하던 이런 그런 가구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재도구도 다 없어진 상황이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데, 거기에 찾아오셔서 또 나가라 그러면서 괴롭히고 욕하고 막 이제 위협적인 상황을 계속 유발을 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막내 아드님하고 이분 둘 다 갈 데가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우리 못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더 세게 위협을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셨대요. 그래서 경찰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예전에는 사실 이런 가정 문제에 경찰이 잘 개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폭력 특별법이 생기고 나서도 가정 문제 개입을 경찰이 많이 안 해서 이제 그때 사회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했었죠. 요즘에 경찰분들은 이런 가정 문제에도 굉장히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가정폭력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 폭력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주지를 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내리고, 그리고 큰아들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분리를 좀 시켜줬고요. 큰아들을 강제로 처음에는 이제 데려갔다가 신고 바로 됐을 때는 흥분한 큰아들 데려가서 잠깐 경찰서에 그렇게 데려가서 분리도 시켰고, 그 다음은 접근 금지라든가 이런 걸 내려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내가 돈을 많이 받거나 많이 쓰면서 한 것도 아니고 한 50만 원 정도의 아주 작은 돈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살림하고 남편이랑 셋째 아들 살림해주고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해서 12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근데 내가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당장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쫓겨나야 되는 건가?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맨몸으로 쫓겨나면 갈 데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사실혼 관계로 넘어오면서 한 12년 전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원래 있던 내 아이들, 그래서 친자녀들, 그 아이들 이미 이제 다 분가해서 잘 살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서 갑자기 쫓겨났다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민망하고 힘드신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차마 또 말씀도 못 하시고요. 돈도 없고, 그래서 법률 상담 같은 것도 못 하겠고, 이렇게 그냥 쫓겨나야 되는 건가 맞는 건가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폭력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인학대
특히 이제 노인에 대한 학대죠. 폭력적인 상황이나 위협적인 상황들, 가제되고도 다 없애버리고 앞에서 막 큰 소리 내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노인학대 예방센터 정식 명칭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연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오셔서 조사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는 긴급하게 오갈 데가 없는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해서 노인학대 피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쉼터에 입소를 하시면 짧게는 3개월, 한 번 연장하면 6개월, 그리고 그 안에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수급자 같은 걸 만들어서 시설에 아예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실 수 있게 그렇게 시설 입소를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폭력 상황들이, 노인학대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원하시면 그 노인학대 일시 쉼터에 입소가 가능하신 상황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내용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막내 아드님도 같이 살고 계시기도 했고 조금 안전하죠. 그래도 그분이 이제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큰아드님이 와서 약간 깽판 같은 걸 치셨고 그때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됐었기 때문에 접근 금지라든가 이런 게 내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다, 안전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굳이 노인학대 쉼터, 그 일시 쉼터에 임시보호시설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입소하진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시설에 입소는 안 하시고 일단 그 집에서 계속 유지는 하시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좀 소송을 하시고 법적 다툼이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사실혼이어서 법적으로 재혼,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사실혼 관계만으로도 이미 한 12년을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률가 무료로 좀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저렴하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상담하시는 곳을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나라에 법률 상담하실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가정법률 상담소라는 곳들에서도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시고요. 전국에 지부가 있어요. 그리고 법률공단,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거기에도 자문 변호사들이 있어서 법률 상담을 좀 해주십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각각의 복지관들에도 변호사들이 연계돼 있어서 법률 상담을 또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렴하게 또 무료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요. 그 법원에 그 상속과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그런 서류를 접수하도록 도와드렸고요. 또 충분하게 중재해서 그 법적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중재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집에서 유지하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기로 했고, 저희 상담실에서도 상담사들이 그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허탈함, 허무함 있겠죠. 당연히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내 12년의 인생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망가지거나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허무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시겠죠. 당연히 내가 살던 집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쫓겨난다.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잖아요. 게다가 모아둔 돈도 없고
또 도움을 줄 곳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이제 같이 다룰 필요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막내 아들, 물론 친자녀는 아니시지만 그 막내 아드님이 이 어르신의 편을 들면서 이 어르신과 같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잘 맺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런 능력, 좋은 관계를 맺고 성실하게 생활하신 거,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적은 돈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 어르신이 또 같이 좀 점검하거나 하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 원래 친자녀들, 이 어르신의 진짜 자녀들, 친자녀들에게 이런 상황 차마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자녀들이 그걸 나중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어르신이 갑자기 쫓겨나시거나 이래서 어디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되신다라고 하면 어떤 자녀가 그것들을 몰랐다는 걸 고마워하겠어요. 그런 자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서운하고 더 속상해 할 거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 어르신은 친자녀들 이렇게 나름 사실혼이긴 하지만 재혼 같은 걸 하셨기 때문에 친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어려운 거, 힘든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또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을수록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소통하고, 그리고 또 내 속마음이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그리고 내 친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혼이나 재혼을 하신 거는 어떤 면에서는 부담 안 주고 싶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담 안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 솔직한 말씀을 좀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직한 말씀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어렵고 위기가 닥쳤을 때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몰라, 나는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 애들한테 걱정하는데 이런 얘기 뭐하러 해, 이렇게 그냥 치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얘기하심으로 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도와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더 단단하고 더 사랑하는, 더 지지하고 친밀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의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이 어르신이 관계를 잘 맺으시고 관계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원래 가족, 친자녀들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그렇게 바라고요. 항상 위기 때 진짜 나의 소중한 자원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때 내 편을 들어주는 그 셋째 아드님,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게 진짜 내 편이 돼줄 내 친자녀들, 자식들,
생각하시면서 더 힘내시고,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게, 이 법률 소송이라는 게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찾을 수 있게 힘내서, 지치지 않고 꿋꿋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상담사들도 그렇게 도와드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해 볼 사례는요, 치매에 걸리신 친정 아버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요즘엔 어르신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간병하시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간병하시는 자녀분들도 어르신이세요. 60대, 70대가 80대, 90대 어르신들을 간병하시고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오래 사시지도 않았으니까 60 환갑만 해도 오래 사신다 축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넘으시면 굉장히 어르신 대접을 받고, 그리고 대우받던 때인데 지금은 또 세상이 달라져서 너무 오래 사시다 보니까 80, 90 되셔서 이제 편찮으실 때 되시면은,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60대시거나 70대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아주 종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연세가 많은 80대 친정 아버님이시고요. 아버님이 이제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하신 말씀 하시고 또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또 안 먹었다 그러고, 굶었다 그러고, 배고프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미 드셨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밥 안 주고 줬다고 하냐, 막 이러시면서 막 엄청 화를 내고 찔러 죽이겠다고 얘기하시고, 굉장히 폭력적인 태도, 폭력적인 어떤 말씀과 이런 걸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치매이신 것 같죠? 당연히 치매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치매 증상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버님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혼자 계시다 보니 점점 더 고립되시고, 혼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더 통제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시고, 그래서 매일 밤 술을 많이 드셨던 거죠. 대병으로 드시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시고, 식사 제때 안 하시고, 낮에는 막 이렇게 계시다가 밤에 계속 또 술 드시고, 또 낮부터 해장한다고 해장술 드시고, 그러면서 식사 제대로 안 되면서 건강도 너무 나빠지고, 알코올 중독은 점점 심해지고요.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 치매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라고도 부르는데요.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뇌 기능이 망가지면서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와 알코올 중독과 치매가 거의 같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고, 또 판단이 제대로 안 되시고, 그리고 또 폭력적이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고를 치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시고, 막 폭력적인 말씀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고립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또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치매에 걸리신 아버님들을 이용하시는 사기를 당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기에 당하셔서 빚도 많이 지시고,
그래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아버지 명의의 그 시골집도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빚도 이제 점점 많아져서 경매에 돼서 이제 저당도 잡히게 됐고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이제 혼자 두기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기 멀리 사는 언니네 집에 아버님을 좀 모시기로 하고 이제 아버님이 그쪽에 가서 사시게 되셨어요. 거기가 공기가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아버님이 거기 가 계시면은 뭐 언니가 좀 돌봐주기도 하고 또 공기도 좋고 하니까 좋아지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모시게 된 건데요. 언니 집에 모시고 나니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시골집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가시게 됐는데 보통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면 상황이 여기 내담자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예전 기억은 좀 장기 기억은 잘 살아남아 있고요. 최근에 단기 기억이 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방금 밥을 먹었는데 돌아서고 나서 내가 금방 밥 먹은 거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나는 분명히 밥을 안 먹었다라고 100%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밥 안 주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단기 기억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래된 기억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된 기억은 잘 살아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 보면 옛날 마을, 고향 마을 간다고 하고 그 고향에 있었던 옛날 기억들은 굉장히 잘 살아남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오래 사시던 시골집을 떠나서 언니네 집으로 옮기셨잖아요. 언니네 집은 그 새로운 도시니까 다 낯설죠. 오래된 기억으로 찾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굉장히 낯선 환경으로 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 단기 기억이 원래 떨어진 데다가 환경도 굉장히 낯선 상황이라서 치매 어르신들의 증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매 어르신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주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옮기셨고, 근데 치매가 더 많이 나빠지셔서 밤중에 더 많이 안 주무시고, 밤에 계속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하는 행동,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폭력적인 언어, 뭐 찔러 죽이겠다, 뭘 하겠다, 뭐 욕하는 거, 되게 입에 담기 힘든 욕 같은 거 막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이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막아야 되겠죠. 못 나가게 막고 누가 나가면 자꾸 따라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나가게 막고, 근데 못 나가게 막으면 너무 화를 내고 너무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막 물어뜯고 막 그러시는 거죠. 막 손도 물어뜯고 어디도 물어뜯고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물어뜯으시는 행동을 하시고, 그래서 방문을 잠가 놓으면은 문고리 막 흔들고 이렇게 막 부실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도저히 가까이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내담자가 모셔오긴 했지만 이 모셔온 이 아버님을 도저히 통제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막 갑자기 폭주하시고 나가려고 하시고 이러면 막아야 되니까 막으려고 하다 보면 날마다 손도 물리시고, 그래서 손이 막 멀쩡할 날이 없고요. 그리고 막 손목 인대도 나가시고 막 너무 힘든 상황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시니까 최근에는 이러다 내가 너무 맞다가 나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이제 공포감도 느껴지셔서 이제 점점 위축이 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어르신은 그래도 아버님과 관계가 되게 좋았었어요. 예전에 관계가 되게 좋았었고, 이 아버님이 예전에 그 치매가 초기 치매가 왔을 때 대부분은 좀 느끼십니다.
초기가 왔을 때. 아, 내가 지금 정신이 없이 뭐라고 어떤 짓을 했구나. 이런 거를 대부분 좀 아세요. 느낌이 와서. 그래서 초기에 좀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치매에 걸리면은 그러면 밖에 못 나가게 방에 잠궈라. 방에 잠궈두고 밥이나 넣어주고 그리고 그렇게만 해도 되니까 시설에는 절대 보내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아버님을 시설에 보내는 게 너무 죄책감도 들고 속상하신 거죠. 그런 상황이시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남편분은 아이들도 있고 같이 생활하는 손주들도 있고 그런데 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욕을 하시고 너무 막 무서운 입에 담기 힘든 무서운 말들을 막 쏟아내시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아니다. 도저히 이건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자녀들한테도 영향이 간다. 손자녀들한테도 영향이 간다. 그러니 이건 교육상 너무 힘들다. 나쁘다. 그러니까 시설로 보내야 한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어르신은 도저히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중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어르신이 치매이시고 치매 증상이신 게 맞으시다면 치매에 관련된 종합적인 진단을 받으시고 치매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치매 약을 복용을 하시고 또 기타 다른 약들을 같이 복용을 하시면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기타 이렇게 막 과도하게 나오는 이런 폭력적인 문제 행동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으로도. 그래서 요런 문제 상황들을 의사들하고 좀 잘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 이런 기타 치매 증상 이런 것들을 잘 상의하셔서 문제 행동을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상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도 정신과적인 질환이죠. 뇌질환이기도 하고요. 정신과적인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어르신이 문제가 있거나 이 어르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질환의 하나다. 정신과 질환의 하나고 증상이 하나다라는 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를 둘러싼 가족과 지인들이 치매와 관련된 치매 증상과 관련된 교육을 좀 충분히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시군에 다 있으실 텐데요.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치매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들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중앙에 치매 안심센터에 중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 교육들, 가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좀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낮에 시간 내기 어려우신 경우는 그런 식으로 온라인 교육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충분히 들으시고 또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족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이 있는 모든 가족들 또한 친척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정기적으로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휴식을 좀 취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내가 그냥 붙어서 어떻게든 내가 막겠다. 이 어르신의 문제 행동과 이 치매 증상을 그렇게 하는 게 또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힘들게 책임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을 좀 분산하고, 그렇게 이분도, 가족들도 좀 쉬면서, 좀 회복하면서,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벽하게 24시간 시설로 보내는 거에 대한 죄책감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완전히 보내는 거가 좀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진단을 받으셔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치매와 관련된 뭐 인지치료 같은 거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집으로 찾아와서 인지치료나 이런 거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디 가셔서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게 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 가면 생활하시다가 저녁에 한 4시쯤 돌아오시고 이렇게 주간보호 시설에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낮 동안은 거기서 또 비슷한 분들하고 같이 그 생활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또 뭐 기능이 또 좋아지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극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혼자만 계시는 것보다 거기선 또 나름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또 기능이 좋아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고 낮 동안에는 가족들도 쉬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활동하기도 하고 재밌는 활동 하시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회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병행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시설에 입소를 안 하는 거에 대한 문제지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가족들이 계속 소통한 결과 아무래도 이제는 집에서 모시는 거에 한계가 다다랐다. 왜냐하면 집에서 모시는데 이 간병하시던 어르신이 쓰러지시거나 먼저 아프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담자이신 요 간병하시던 분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무리가 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실 시설 입소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나는 또 내 스스로는 주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뭘 결정 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회의를 통해서 많은 주변 분들의 의견을 좀 같이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 가족들은 이렇게 가족회의를 하고 가족들이 서로 힘든 거 공유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대응되고 있는 건지, 이게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어떤 시설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될 때 가장 적합한,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설은 어디인지 또 대안 차원에서 잘 알아보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장교양 시설들이. 그러니까 그 다양한 시설들 입소가 가능한지 또 아니면 어떻게 생활하시게 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쪽으로 가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어르신, 내담자 어르신 혼자서 100% 간병과 이 심각한 치매 어르신을 전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다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분산해서 같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거랑 장기요양 등급 받아서 치매 인지치료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 주간보호 서비스 받으시는 거, 그 다음은 시설 입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 단계별로 각각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으신다면, 그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 간병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움도 조금은 가벼워지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또 가벼워지실 수 있다. 그래서 뭐 시설에 보내는 것도 그냥 완전히 보내는 거 말고 임시로 보내는 시설도 있어요. 일시보호. 그래서 단기 보호 시설도 있기 때문에 뭐 3, 4일이나 일주일만 보내고 또 상황을 잘 적응하시는지 상황 지켜보기도 하고요.
또 뭐 한 달 좀 보내고 또 다시 집에 오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는 가족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 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시설에 모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집에서 모시는 게 좋아요? 이 가부를 누구나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가족 간의 협의, 그리고 솔직한 의견. 그냥 의무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버님이 시설 가기 싫어했으니까 무조건 집에서 모셔야 돼요. 이런 건 이제 너무 의무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럴 수 없는 조건들도 있잖아요. 상황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그때 변한 상황에 맞춰서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상담사가 그런 회의 과정이라든가 의사소통 방식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가지 사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주변에 치매 걸리신 분이나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너무 앞서서 미리 땡겨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고요.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시더라도 지금 내가 심각하지 않은데 미래에 이게 엄청 심각한 폭력적인 어떤 문제되는 치매 상황이 발생할까봐 또 미리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를 극복하실 때 상담자랑 상의하시면서 상담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많은 사례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는 것도 선생님들이 위기를 극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